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내가 이번 주에 산 복권이 1등 당첨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사는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는 것을 맛조차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아주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큰돈 만지고 살 팔자는 아닌 것 같다고요. 저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당첨이란 게 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새로 생긴 마트에서 오픈 행사를 한다고 추첨 행사를 했을 때도, 가게에서 밥을 먹고 명함 이벤트를 할 때도 작은 이벤트 한 번을 당첨돼 본 적이 없어서 내 인생에 당첨 같은 건 없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런 자잘자잘한 운을 좋은 동서 만나려고 동서복에 전부 다 투자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은 은혜 갚은 까치 얘기가 아닌 은혜 갚은 동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며느리들끼린 사이가 좋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시댁이라는 한 지붕 안에 있을 뿐이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완전한 남남이니까요. 거기다 여자의 적은 여자네 어쩌네 하면서 동서들과 싸우는 사연은 참 많이도 올라왔는데, 저처럼 동서 보기 좋다 자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 시댁에서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다 생략하자 이런 소리 한다고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 말 믿고 막상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가잖아? 너 욕만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욕을 한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에이, 엄마, 우리 시어머니 그러신 분 아니야. 인상이 좀 세시긴 하셔도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 둘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 지난번에 인사 갔을 때도 자긴 큰며느리라고 재산이 뭐니 고생시킬 생각 전혀 없으시다고 아예 나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니까? 감사하지. 난 오히려 네가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다. 세상에 바라는 거 없이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니? 아니면 그 집에 벌써 자기 손발처럼 부려먹을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거겠지. 하여튼 너도 시집가서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낼 생각은 꿈도 꾸지 말어. 엄만 시어머니 없어봤니?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은 거야. 가까워도 불편하게 그렇게 지내. 직장 생활하다가 소개받아서 남편을 만났고 홀어머니라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면 오히려 평범하게 잘 어울리는 집이라 연애 1년 하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남편이 큰아들이고 그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혼을 하고 나서도 재혼 한번 다시 하지 않고 혼자서 두 아들을 지금까지 키워내신 시어머니가 대단해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요즘엔 멀쩡한 집에서도 애 놓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그 당시엔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하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허례허식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예물이나 예당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생략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시댁에서 먼저 해주셨고, 저나 남편이나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친정엄마가 하도 고집을 피우시는 바람에 예단은 아니고 결혼하면서 어머님 가방 하나 작은 거 해드렸어요. 말은 저래도 진짜로 안 해버리면 나중에 서운하다는 소리 나올 수 있다면서요. 전 친정 엄마가 그런 소리 할 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경계하고 싫어하실까 싶었는데, 상견례장에서 동서를 처음 보고 나서 엄마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너한테 잘 해주시면 이미 집에 손발처럼 부리는 며느리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시어머니가 손발처럼 편안하게 부리시는 며느리, 그게 바로 저희 동서였습니다. 아유,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이 그렇다고 해도 결혼이라는 것도 다 법도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인데. 하여튼 난 며느리 복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라도 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동서가 자리에 뻔히 앉아있는데도 동서와 절 비교하시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제가 중간에서 민망해져가지고, 시어머니가 어른이시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끊게 만드시더라고요. 순서 지켜서 결혼했으면 너 보고 나서 저렇게 떨어지는 애 며느리로 안 봐도 됐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시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남편은 멋쓰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라도 하지, 정작 남편인 서방님께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동서도 맨날 듣던 소리라는 듯이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얼마나 화가 나고 기막히던지,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어머님 동서한테 왜 그러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설마 집안 분위기가 저런 거 아니지?
나 진짜 지금이라도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싶다. 나도 동서랑 똑같은 며느리야. 나중에 내가 시집가서 살다가 어머님이 오늘 동서한테 대하는 것처럼 나 대하지 말라는 법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저건 좀 아니지. 동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겠어. 결혼할 때부터 반대 많았고 엄마도 서운한 게 많아서 장소 못 가리고 말씀 함부로 하신 게 맞아. 내가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해 놓을게. 다음부턴 절대 당신 있는 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저도 사실 시집을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한테 똑같은 시댁 식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동서 편 한 번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런 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시집 갔으니까요. 동서 입장에선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늘었겠구나. 그리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시어머니가 동서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는 별거 없었습니다. 동서가 고아라는 것, 친정이 짱짱한 저에 반해 동서는 친정이 아예 전무했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결혼 반대를 엄청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서방님이 중간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으면 또 몰라요. 그러면 엄마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손주 낳아도 연락도 안 하겠다 하고 동서를 데리고 집을 나가서 조카 돌이 다 될 때까지 얼굴도 안 보고 살았다고 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싶더라고요. 형식이도 일하다가 말아먹어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지. 안 그랬으면 저놈도 그냥 지 마누라랑 자식 데리고 엄마 얼굴 안 보고 평생 살고도 남을 놈이야. 엄마가 재수 씨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지 뭐. 사실 원망스러운 건 저 자식인데 자식 뭐라고 해봤자 들을 놈도 아니고 또 엄마가 말은 못해도 그때 형식이가 엄마 얼굴 안 본다고 집 나갔을 때 스트레스 받고 병원 입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참 재수 씨 탓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그게 많이 원망스러우신 건지. 가족 간의 사정이야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이런 태도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들을 똑같이 차별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제 마음이 더 편했을까요? 저희야 분가해서 사니까 가족들끼리 자주 만날 일도 없었지만 어쩌다 한 번씩 다 같이 모이면 동서가 그렇게 대놓고 차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저로선 너무 안타깝기만 했어요. 제가 본 동선 얼굴도 예쁘고 참 착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여 줄 아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절대 시댁 식구들이 함부로 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시댁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랑 남편이 어쩌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저녁 먹으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가도 일하는 애가 무슨 집안일까지 잘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해주시는 천사 같은 어머님은 집안일은 죄다 동서한테만 몰아주셨으니까요. 제가 머쓱해져서 아니라고 웃으면서 같이 하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동서도 어머님도 눈치를 보는 건지 괜찮다고 저를 쓱 밀어내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오갈 데 없는 고아 식구로 받아줬으면 적어도 지 밥값은 하고 지내야지. 큰애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시킬 일 있으면 둘째한테 연락해서 편하게 시켜. 아이 쟤는 애 데리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온 그날부터 지금 나한테 진 빚 갚고 있는 거야. 둘째야, 너 내가 이렇게 시켜서 불편하냐?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받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형님도 얼른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집안일도 원래 하던 사람이 해야죠. 제가 손에 물 묻힌 김에 마저 할게요.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 편하게 얘기 나누고들 계세요.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동서를 대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괜히 중간에 나서서 편을 들면 동서한테 더 큰 불똥이 떨어지는 거 알아서 그런 건지 서방님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누구 하나 동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애 키우면서 참 이것저것 재미 보고 신나게 살 땐데 맨날 이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서 있는 게 구박받아서인 것 같아서 저까지 모른 척 할 수는 없겠더랍니다. 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도 같이 일 시켜주셔야죠. 제가 모름지기 큰 며느리인데 저 살림 못한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밥 차리니까 이따가 설거지는 당신이랑 서방님이랑 같이 해. 알겠지? 어머님, 설거지는 이쪽에 맡겨놓고 여자들끼리 과일 먹고 차 마시고 하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들한테 부엌 일을 시켜. 아이고, 됐다. 설거지는 내가 하마. 그래도 자기 아들들이 부엌 일하는 건 용납이 안 되시는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동서를 도와주려고 나서면 손사래를 치면서 설거지를 본인이 하시겠다. 그제서야 나서시는 게 얼마나 얄밉던지요. 동서 시어머니가 저런 얘기 할 때마다 화도 안 나? 동서가 너무 순하고 착해서 어머님이 더 저러시는 거야. 같이 살면서 저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럴 때마다 동서가 한 번씩 들이받고 해야 어머님도 동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시면서 어려워하실 줄 아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야? 보는 내가 더 화가 나네. 그래도 이렇게 제 편 들어주시는 형님 있잖아요. 전 형님이 시집 오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집에서 그래도 제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의지되고 감사해요, 형님. 착하고 순에 빠진 동서의 행동을 볼 때마다 답답했죠. 왜 저러고 사나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집에서 무슨 취급을 받고 얼마나 많이 당했기에 저렇게 반항 한번 해볼 생각도 못하고 순하게 당하기만 할까 안쓰러웠습니다. 저도 외동으로 커서 그런지 어렸을 때 좀 외로운 게 있었어요.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마음 맞는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서랑 더 친하게 지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었죠. 동서 지금 바빠? 이 근처 왔다가 동서한테 줄 게 있어가지고 집에 어머님 계셔? 나 어머님이랑은 별로 안 마주치고 싶어서 그러는데 동서가 나와서 이것만 좀 받아갈 수 있을까? 어느 날 백화점에 옷을 찾으러 갔다가 마네킹 앞에서 발걸음이 딱 멈춰지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후줄근하게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머리도 대강 묶어가지고 집안일만 하고 있는 동서 생각이 나서였어요. 나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꾸미지 않아도 그렇지 꾸미기만 하면 참 예쁠 것 같은 동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이었죠. 성격이 얼마나 착한지 제 돈 써서라도 그렇게 동서를 꾸며주고 싶어서 어디 가자 얘기를 하면 자기가 선뜻 나서서 계산을 할 수 없는 처지인 걸 아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늘은 못 나간다 안 될 것 같다 거절을 하길래 이번엔 동서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가 몰래 선물을 사주어야겠다 한 거예요. 또 시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 없이 찾아갔다간 시어머니한테 괜히 붙잡혀서 듣기 싫은 잔소리까지 한 바가지 듣게 될 것 같아서 그거 싫어가지고 동서한테 어머님 몰래 혼자 나와라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형님, 이거 비싼 옷 아니에요?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형님한테 이런 걸 받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평소에 형님한테 얼마나 많이 받는데. 아유, 동서, 정말로 여기까지 일부러 왔는데 내 손 이렇게 민망하게 할 거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동서도 알지? 나 백화점 VIP인 거.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사서 진짜로 엄청 싸게 샀어.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달라고. 동서가 또 이럴 것 같아서 내가 계산하면서 영수증도 다 버려달라고 해서 반품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된다? 거절하면 이거 다 버려야 돼. 아무리 그래도 형님, 마음은 진짜 감사하지만 다음부터 저한테 이런 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돈 있으시면 형님 옷이나 한 벌 더 사시든지. 감사해요, 형님. 정말 잘 입을게요. 다시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자긴 옷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던 동서. 예쁜 옷 싫어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쇼핑백 안에 있는 옷을 몇 번이나 꺼내보면서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가는 동서를 보니까 괜히 저까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동서도 별 수 없는 여자구나. 저렇게 좋아하는 줄 알면서 진작에 내 거 살 때 동서도 좀 챙길 걸 하고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과일 좀 갖다 준다고 한 걸 깜빡했네. 또 동서 선물만 딸랑 가지고 들여보내면 시어머니가 무슨 잔소리를 할지 빤히 보이니까 이건 들어가서 어머님이랑 서방님이랑 같이 먹으라 하고 상태 좋은 과일 한 바구니를 샀는데 그걸 차 뒷자리에 놓고 깜빡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얼굴 안 보고 그냥 슬쩍 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그래도 이 집에 들어가 버린 동서에게 또 나와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바구니를 들고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시댁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놀라서 시댁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동서에게 사준 옷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시어머니가 동서를 향해 삿대질하며 막 뭐라고 다그치고 있으신 게 아니겠어요? 큰애야, 마침 잘 왔다. 이게 아주 네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네. 생활비가 어디서 줄줄 새고 있나 했더니 그냥 이런 옷조가리 사면서 나한테 생활비 모자라단 소리를 해? 네가 아주 어디 재벌집 막내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아니? 참나 기가 막혀서 백화점은 무슨 백화점이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동서한테 준 선물이에요. 동서 얼른 들어가. 제가 직접 사준 선물이다. 동서한테 준 거다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아마도 어머님은 동서가 본인한테 거짓말을 하고 생활비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왔다고 오해하신 모양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서방님한테 받고 있고 그거마저도 정말 쥐꼬리만하게 받아서 아끼고 아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을 그렇게 들들 볶는 것도 모자라서 더 아낄 수 있는데 이거밖에 못 아끼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구박이랑 구박은 다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동서한테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시어머니한테 당당히 이거 제가 사준 거다 얘기를 하니 할 말이 없으시죠 뭐. 큰애 너도 앞으로 둘째한테 이런 거 막 사주고 그러지 말어. 집에서 살림하는 애가 이런 거 지 스스로 사 입을 힘도 안 되는데 네가 이런 거 사다 주면 뭐가 되니? 괜히 눈만 높아지고 애 버릇만 나빠지지. 사람이 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껍데기라는 게 있는 거야. 자, 가져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 제가 동서한테 준 선물을 어머님이 마음대로 까보시고 이렇게 함부로 바닥에 던지시고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어머님이 저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동서가 뭐가 어때서요? 어머님도 예전에 시집살이 힘들게 해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살림하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동서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구실 수가 있으세요? 저거 다 시급으로 따져봐요. 얼마나 되는지. 어머님은 며느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전 맏며느리라 그래야겠어요. 둘째 걔가 기어이 너까지 꼬드긴 모양이네. 아이고 기가 막혀라. 며느리들이 그냥 아주 편을 먹고 지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 하여튼 쟤는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생긴 거 꼭 구미호같이 생겨가지고 내 아들 꼬셔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시댁 식구들 죄다 지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덤벼들려고. 아이고 기가 막혀라 세상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힐 일도 아닌데 기가 막히다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평소에도 어머님이 저렇게 오버하시는 걸 익히 봐왔던 저라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을 곱게 접어서 쇼핑백에 다시 넣어 동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려고 했지만 안에서 우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훌쩍거리는 동서의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차마 문을 벌컥 열어 젖히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제가 봤으니 이 정도에서 끝났겠지만 평소엔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더 심한 구박을 얻어맞고 살았을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지만 내 식구니까 정말로 피 나눈 자매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노크를 하고 조심히 들어가서 동서가 운 걸 티내지 않으려고 얼굴을 벅벅 문대면서 닫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동서를 조심스럽게 안고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어요. 자기 편 하나 없는 지금 이 처지가 갈 곳 없다고 생각하는 동서의 인생이요. 아니라 다를까 제가 달래주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의 서름을 쏟아내듯이 아주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동서 차라리 속 시원하게 울어. 이 집에서 동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소리 내서 우는 것도 동서 마음대로 못하고 살면 마음속에 얼마나 병이 나겠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그냥 언니한테 연락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 알겠지? 내가 열일 다 제쳐두고 동서부터 구해주러 뛰어올 테니까. 그리고 이거 받아.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동서 이런 옷 입을 자격 있고 이런 거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누가 동서 귀하게 생각하겠어. 당당하게 살아. 어머님 들이받아.
형님, 너무 감사해요. 저 때문에 괜히 어머님이랑 싸우시긴 하고, 전 형님 인생에 왜 이렇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일까요?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 딱 10배로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형님 힘들 때 이렇게 안아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동서, 동서 뭐 내일 죽을 거야, 모레 죽을 거야. 아직 인생 길어. 동서도 젊고 동서가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해주니까 오히려 내가 고마운걸. 난 시댁에서 평생 돈 주고도 못 살 아군 구했구나 하고 그럼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동서가 걱정이 돼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화도 한풀 꺾인 것 같고 별일이나 있겠나 싶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퇴근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들었는지 어머님이랑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는 남편에게 엄청나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식구가 돼서 그런 것 하나 신경 안 써주고 살고 있었냐고요. 멀쩡하게 일하고 와서 무슨 일이었냐 한마디 꺼냈던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머님이 해도 너무하시잖아. 동서 대하는 거 보면 완전 기가 막혀. 무슨 부엌대기도 아니고 같은 며느리인데 그렇게 차별하니까 내가 동서 볼 낯도 없고 창피해 죽겠다니까. 아들이란 사람들이 나서서 어머니 좀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 취급을 안 해주신다니까. 오늘도 당신이 나서서 뭐라고 했다며. 다음부턴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그래. 당신이야 그렇게 쏘아붙이고 집에 와버리면 그만이지만 재수 씨 집에서 계속 어머니랑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 당신이 편들어주면 어머니 성격에 더 열받기만 하지 뭐. 크게 반성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못하는 거고. 내가 기회 되면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러지 마라. 말할 테니까 당신도 좀 참아. 남편은 오히려 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도 모른 척, 못 본 척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남편이지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정이 떨어지던지요. 이런 식으로 동서가 계속해서 당해오기만 했겠구나.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중에서 자기 편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런 소리나 하지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 더 본격적으로 동서를 도와주겠다고 결심했죠. 딱 하나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저한텐 또 막 쏘아붙이고 그러시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게 친정이 있고 없고 차이도 꽤 큰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 시집 보낼 때 시댁에서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다 하고 가야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도 떵떵거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요즘만큼 엄마의 그 얘기를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때 시어머니 말 듣고 아무것도 안 해갔으면 결혼 생활 내내 저 동서처럼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쥐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댁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렇게 다 관여하고 싶은 거냐, 그런 잔소리 들으면서 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기엔 직장 생활 오래 안 했던 남편이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아서 시댁 지원보다 친정 지원을 조금 더 받고 결혼을 했었고 결과적으로 그게 시댁에서 제가 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티는 내도 함부로 말씀은 못하시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전 이 방패를 동서를 위해서 조금 더 대놓고 사용해 봐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돈 버느라 고생 많지. 아유, 얘 뭐하고 서 있어. 애들 왔는데 빨리 밥 안 차리고. 하여튼 그냥 내가 쟤랑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더 늙는 것 같아. 나 얼굴에 주름 생긴 거 안 보이니? 얘가 할 줄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어찌나 굶든지. 예전 같았어 봐. 진작 소방 맞아서 쫓겨났지.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가지고 우리 집에 눌러 앉아있는 거 볼 때마다 내가 아주 속이 터진다 터져. 어머님, 예전 같았으면 동서가 더 대접받았죠. 애 키우면서 이렇게 살림 깔끔하게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저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잖아요. 어머님은 도우미 아주머니 부를 돈으로 공짜로 동서 부리고 계신 건데요, 뭐? 뭐? 아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른다고? 아이고, 그게 무슨 도운지랄. 아이, 그러지 말고 둘째 네가 첫째는 집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반찬도 좀 채워주고 살림도 신경 써주고 해라.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뭐 할 거야? 당장 말 나온 김에 내일부터 갔다 와. 알겠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집안일이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형님네까지 가서 일을 하겠어요. 형님도 지금 도우미 아주머니 잘 쓰고 계셔서 굳이 저까지 나설 필요가... 아니야, 동서.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일 좀 도와줘. 어차피 동서 시댁에서 집안일 하면서 월급 한 푼도 못 받잖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는 것보다 돈 훨씬 후하게 쳐줄게. 시급도 안 나오는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아이고, 얘는 돈은 무슨 돈이야. 그 돈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끼자고 지금 둘째 니네 집에 보내는 건데. 됐다. 돈 같은 거 줘봤자 쟤는 쓸 줄도 모르고. 맨날 하는 일에 조금 더 하는 건데 뭐. 어머님, 그러니까요. 이게 임금체불이죠. 저희 지금 집에 오시는 도우미 아주머니 동서 살림하는 거 반에 반도 제대로 못하는데 월급 따박따박 다 받아가세요. 하루만 밀려도 금방 저 어디 신고할 게 있어로 연락 오시고요. 식구면 이런 데서 돈 아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대접해 줄 수 있을지, 돈을 더 쳐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곤조곤 따지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하셨지만 뭐 본인이 할 말이 있어야 하죠. 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요. 괜히 눈치 보는 동서가 안쓰러워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서방님 들으라고 더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떻게 식구가 돼서 능력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사람을 함부로 쓸 수 있냐고요. 제가 워낙 그런 데선 단호한 성격인 걸 아니까 저희 남편도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하는 얘기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동서가 저희 집에 살림을 도와준답시고 오기 시작했고 전 그런 동서에게 원래 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하게 월급을 쳐서 보내줬어요. 저희 착한 동서, 전 동서가 하는 일 제대로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불렀던 건데 돈을 받으니까 더 잘해야 한다 싶었는지 자꾸 없는 집안일도 찾아서 하려고 들더라니까요. 전 일부러 동서가 집안일 도와주러 오는 날이면 일찌감치 퇴근해가지고 동서가 그렇게 쓸데없이 일 많이 못하게 옆에서 감시를 하고 일찌감치 집안일 끝내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고 그랬어요. 시댁에선 한 번도 동서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못 봤었는데 같이 드라이브도 다니고 쇼핑도 다니면서 동서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즐겁더라고요. 동서, 이거 봐. 이렇게 나와서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난 앞으로 동서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친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야. 우리 비록 시댁... 형님, 진짜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그래도 일주일 중에 하루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 같았으면 시댁 식구들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그런데 지호 생각하면 이런 식구들이라도 있는 게 맞지 않나 싶고 형님도 아시잖아요. 저 고아라서 그런 취급 받으면서 지냈던 거요. 그런데 제 자식한테까지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할 수 없겠다 싶어서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동서도 잘 알고 있잖아. 지호 생각하면 더욱 정신 차려야지. 시어머니와 서방님에게 구박만 받고 사는 동서가 오죽 안쓰러웠으면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당하고만 살지 말고 갈라서라. 애 데리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조언도 했었는데 동선 그동안 부모 없이 자라온 서름이 꽤나 컸던 모양입니다. 그런 상처를 자식한테도 받게 할 수 없다면서 현실이 그렇게 벅차고 힘든데도 꾸역꾸역 버티고 살더라고요. 하지만 동서의 그런 버티기 작전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었어요. 동서가 저희 집에 와서 살림을 도와준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였을까요? 일을 하러 온 동서가 무슨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왔더라고요. 어제 좀 울어서 눈이 부어서 창피하다고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으려고 하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동서의 얼굴에서 선글라스를 확 벗겨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잖아요. 눈두덩이에 푸르스름하게 멍이 들어있는 게 누가 봐도 어디서 한 대 얻어 맞았구나 싶더라니까요. 동서 얼굴에 그렇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한심한 인간 딱 한 명 있었죠. 바로 서방님이요. 그 순간에 진짜 화가 어찌나 나든지 혈압이 확 올라서 동서 손목 붙들고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댁으로 가자고요. 동서는 자기 얼굴이 그 꼴이 됐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절 말리려 들었습니다. 그 집 식구들 무식한 거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마누라 얼굴에 손을 대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해? 이건 아니지 정말. 동서,
당장 시댁하자. 내가 오늘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 봐야겠어. 동서 정말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거야? 응? 형님, 저 진짜 벗어나고 싶어요. 저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지긋지긋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집을 나오겠어요. 형님 정도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았어도 제가 진작에 우리 지호 데리고 이놈의 집구석 나와버렸죠. 지금 애만 덜컥 데리고 나온다고 제가 애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제가 비빌 친정이 있기래요. 모아둔 돈이 있기래요. 동서의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더 찌르르 아프더라고요. 목 놓아서 우는 동서를 끌어안고 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체 이렇게 착하고 다 잘하는 동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미워서 집단으로 괴롭히는가 하고요. 시댁 박차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야 동서가 제일 컸겠죠. 그런데 동서 말대로 아무것도 없이 여자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도 망설이는 동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진정이 되고 죄송했다고 오늘 일은 그냥 못 보고 못 들은 걸로 해달라고 집을 나서는 동서의 팔목을 딱 잡아 붙들었어요. 잠깐 여기 앉아보라고 아직 할 얘기 남아있다고요. 한참 동안 말 없이 동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눈두덩이, 빼짝 마른 몸, 뭐가 그렇게 무섭고 긴장되는 건지 조그맣게 떨리고 있는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다 안쓰럽더라고요. 일어나 동서, 내가 자기 이대로 사는 꼴 못 보겠어서 그래. 얼른 나랑 같이 은행 가자. 은행이요? 갑자기 은행은 무슨 일로 형님? 저 정말 괜찮아요. 정말로요. 자긴 이제 괜찮다면서 신경 안 써줘도 된다고 말하는 동서의 말을 뚝 끊고 무작정 동서를 데리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대출 창구였어요. 지금 당장 제 신용 등급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딱 1억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남의 돈 빌리는 기분이 싫어서 신용카드도 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그 큰 돈을 덜컥 대출을 받았네요. 그리고 그 돈은 제가 평소에 동서에게 월급을 넣어주던 그 통장으로 바로 송금을 했고요.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던 동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형님 아무래도 돈을 잘못 보내신 것 같다고. 엄청 큰 돈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왔다면서요. 제가 동서 손을 꼭 붙잡고 그랬어요. 그거 잘못 넣은 거 아니고 내가 동서한테 주는 돈 맞다고요. 믿기지 않는지 입을 떡 벌리대요. 동서, 나 동서 그렇게 매일같이 맞고만 사는 꼴 못 보겠어. 내가 생각했을 때 동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사람 같아서 그래. 이 돈 언제 갚아야겠다 기한 두고 초조해하지 말고 나중에 정말로 동서 인생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졌다 하면 그때 천천히 돌려줘. 난 동서가 이 돈 가지고 어디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나한테 연락 안 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행복하게 살아도 떼먹었다 생각 안 하고 지낼 테니까 이거 1억 내가 줄게. 이혼하고 제발 행복하게 살아. 형님, 제가 형님한테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돈 어떻게 받아요. 동서는 핸드폰을 꼭 쥐고 정말 서럽게 울었습니다. 전 거절당할 생각이 없었고 동서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을 줄 생각이었으니까요. 억지로 쥐어준 돈이었지만 진심으로 동서의 행복을 빌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동서에게 제 도움이 비상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몇 번이나 거절을 하고 전 다시 이건 동서 돈이니 기부를 하든 써버리든 알아서 해라 하고 또다시 몇 번을 거절하고 결국에 동서가 퉁퉁 부은 눈으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혼? 네가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야,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인 줄 알아? 너처럼 능력도 쥐뿔 없는 애가 이혼만 하면 무슨 새 인생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꿈 깨라. 아니요. 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꿈도 제대로 못 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 집 나가서 꿈 한번 제대로 꿔보려고요. 그리고요, 이제 저한테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삿대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니니까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변호사 쓸 돈도 없는 애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제 한마디도 더 하지 마세요. 저 그동안 괴롭히셨던 거 전부 증거 다 모아놨고 변호사님이랑 같이 고소할 거예요. 귀책 사유는 당연히 저 사람한테 있고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깜빵 들어가서 콩밥 나눠 먹고 싶으신 거 아니면 저 붙잡지도 말고 다신 찾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동서의 이혼 소식의 시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얌전히 당하고만 살 줄 알았던 동서가 그동안 갈아왔던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하니 시댁 식구들은 속수무책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선 동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어찌됐든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던 터라서 동서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내주었다는 사실은 비밀에 붙였습니다. 시댁에서 짐을 다 싸가지고 나가는 동서의 뒷모습이 참 후련해 보이더라고요. 동선 제게 꼭 다시 연락을 하겠다면서 시댁 식구들의 눈을 피해 감사하다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렇게 동서가 이혼을 하고 나간 지 벌써 10년이에요. 한 4, 5년 전까진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긴 했었는데 그 뒤론 바쁜 건지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저한테도 1억은 꽤나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동서가 제 돈을 떼먹기 위해서 일부러 연락을 피하는 거라고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저 때가 되면 연락을 주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동서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기다리면서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그것 딱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저한테도 그런 동서의 문제를 신경 쓸 정도로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평생 잘 나갈 거라 생각했던 친정의 가세가 기울면서 저한테도 참 혹독하고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이미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 동서를 줬던 상황이어서 친정을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없었고 이러다가 아버지 일이 쫄딱 망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마음이 무겁고 심란했었습니다. 형님, 제가 연락이 너무 늦었죠. 잘 지내고 계세요? 진작 연락드려야 했는데. 동서? 정말 동서 맞아?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동서의 말로 어디서 뭐하고 지내고 있는 거야.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부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냥 연락 없길래 잘 지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었지. 이렇게 먼저 연락을 다 주고 너무 고마워 정말. 딱 10년이에요, 형님. 잠깐 밖에서 좀 뵐 수 있을까요? 갚을 빚도 있고요. 그러던 중 얼마 전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잘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뭔가 저 전화는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상대방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형님 하고 절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동서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울컥 올라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오랜 빚을 정리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잠깐 밖에서 만날 수 있냐 묻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카페에 약속을 잡고 동서를 만나기 위해 갔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동서를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잖아요. 아마 동서가 여기에요 형님 하고 먼저 아는 척을 안 했으면 제가 먼저 동서를 알아보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안 물어봐도 되겠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딱 알겠다. 잘 지내고 있구나. 이제 정말 다 괜찮아졌구나. 동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항상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차림새를 하고 다니던 동서가 늘 안쓰러웠거든요. 그런데 절 만나기 위해 찾아온 동서의 차림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잣집 사모님, 딱 그렇게 6글자로 표현이 되겠네요. 한 번도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고급스럽고 부티나는 옷을 입은 동서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절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나오는 동서를 보니까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동서의 양손을 꼭 잡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동안 보고 싶었던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대답에 놀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형님, 저 지금 사장 됐어요. 사장이요. 매일같이 남편한테 맞고 살던 제가 좋아하는 일 해볼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것도 전부 다 형님 덕이에요. 저 항상 이렇게 잘 돼서 형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힘들 때마다 그런 상상하면서 버텼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저리라도 받으세요. 똘똘한 동서가 돈을 현명하게 썼을 거라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 1억을 종잣돈 삼아서 지금은 애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나 정말 옳은 투자를 한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큰절까지 할 기세로 일어서는 동서를 겨우 뜯어말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잘 된 것도 기뻤지만 상황이 잘 풀려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저에겐 참 다행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 때문에 돈 한 푼이 더 귀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원래도 본인보다 남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동서가 제 근심 어린 얼굴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는 질문에 저도 동서한테만큼은 편하게 제 상황을 다 털어놨죠.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실 줄 몰랐냐면서 다시 한번 놀라더라고요.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잘 돼서 내가 빌려준 돈 갚는다고 찾아와가지고 나도 그것도 솔직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 돈이면 당분간 우리 부모님도 숨통은 좀 트이시겠지. 동서는 제게 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잠깐 어디 전화를 좀 해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돌아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던 전 입금 알림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동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 있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몇 번이나 붙어있는 동그라미를 확인해봐도 제가 빌려준 돈이 1억이 아닌 10억이 입금되어 있었으니까요. 사업을 하는 동서가 혹시라도 입금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다며 황급히 동서에게 핸드폰을 들이밀었어요. 동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조용히 웃었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싶더라고요. 형님, 많이 늦어서 죄송해요. 아주 옛날에 우리 둘이 사이좋게 지내던 시절에 제가 했던 약속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한테 딱 10배로 갚을 거라고요. 마음 같아선 20배, 100배 돌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는 날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살게요. 정말 감사해요. 외로웠던 제 시댁 생활에서, 외로웠던 제 인생에서 형님이 계셨기에 제가 더 잘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동서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의뢰하는 인사치레다 하고 넘어갔었던 저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말이었죠. 잘 되고 나면 저한테 받았던 도움 딱 10배로 다시 돌려줄 거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한테 연락 한 통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동서였으니 그렇게 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누구보다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있는 동서의 모습에 정말 제 일처럼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는 동서를 조용히 안아주면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는 축하의 말도 건넸죠. 그렇게 1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선 저에게 딱 10배의 기쁨을 돌려줬습니다. 갑갑하게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친정 문제를 단 한 방에 해결해 주게 된 거죠. 딱 10년 전엔 동서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못했고요. 늘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정확히 10년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낸 동서가 너무너무 기특하고 장했습니다. 형님, 앞으로 저 자주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제가 암만 노력해도 일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형님처럼 좋은 친구를 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동서,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한들 한 번 동선 영원한 동서야. 지금이야 이 언니가 힘든 일이 있어 잠시 도움받지만 나도 얼른 털고 일어나서 동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 그때까지 이렇게 꼭 붙어서 서로 필요한 존재로 살아보자고.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동서. 세상엔 기적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나 봅니다.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며느리 사이에도 이렇게 형제보다 더 깊은 우애가 존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이리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친자매 같은 동서 나연아, 자네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에다가 우리의 우정이 가득 담긴 얘기를 써서 보내네.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 보자. 늘 고맙고 사랑하네. 안녕하세요. 전 40대 유부녀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항상 사람은 언제나 부지런해야 하고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부모님은 평생을 돈 버는 일만 하시며 살아서 그런지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없었고요. 모든 일상을 돈을 벌거나 돈을 아끼는 일에만 쓰셨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항상 부모님 눈치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형광등을 끼거나 냉장고를 여는 것도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했고요. 책을 보고 싶어서 제 마음대로 방에 형광등을 켜면 화를 내셨거든요. 책 읽을 거면 엄마가 설거지하는 주방 옆에 와서 보면 되지. 뭐하러 방에 불을 또 켜. 그리고 아버지 지금 들어가서 샤워할 거니까 아버지 샤워하고 받아놓은 물로 씻게 바로 준비하고 있어. 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형광등 쓰는 걸 아끼려고 다 같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샤워하는 물도 대야에 받아서 씻기 전에 온 식구가 다 씻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학창시절 내내 용돈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에 처음 입학해 학교 준비물이 있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아버지께 아주 혼쭐이 났거든요. 네 나이가 벌써 15인데 부모한테 용돈 달라는 게 말이 돼? 아버진 10살부터 나가서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서 살았어. 넌 매일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네가 쓸 용돈 정도 네가 벌어야지. 전 어릴 때부터 남들이 보면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내성적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님께 말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어차피 혼난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부모님께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작은 이모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학교가 끝나고 몇 시간 일하는 거로 시작했습니다. 이모네 슈퍼마켓에서 버는 돈 가지고는 학교 준비물이나 용돈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도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아르바이트도 한번 시작하면 웬만해선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일을 잘해서 다른 언니나 오빠들보다 시급도 금방 올랐고요. 나중엔 제가 번 돈으로 학원도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전 스스로가 기특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께 당연하게 받아서 쓰는 용돈을 전 스스로 벌어서 쓴다는 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돌아오길래 부모님께 제가 번 돈을 선물로 드린 적이 있어요. 항상 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모님이니 돈을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네가 번 돈을 왜 우리를 줘? 나중에 어른 돼서 혼자 살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 허튼 데다 쓸 생각하지 말고 다 저축해. 그래야 나중에 힘들다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지. 그래도 어버이날이잖아요. 괜히 카네이션 같은 거 사오면 먹지도 못하고 금방 죽는다는 거 왜 사왔냐고 하실 게 뻔해서 돈으로 준비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에요. 어린 자식이 없는 용돈에 어버이날이라고 꽃이라도 한 송이 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뭐하러 샀냐고 하셨고, 생신이라 편지라도 쓰면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를 하든 그게 싫으면 차라리 돈이라 벌라고 하셨습니다. 괜한데 시간 쓰지 말라고요. 부모님은 항상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며 정신없이 사셔서 그런지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나 남동생도 괜한 곳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항상 도움이 되는 일에 쓰길 바라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해라 학원 가라 잔소리하지는 않으셨어요. 공부 머리가 없으면 일찍이 포기하고 기술이나 배워서 돈 벌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어릴 땐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라고는 하루도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평일에 두 분 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엔 아버지는 건설업 잡부로 어머니는 아는 사장님네 모텔 청소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도 좋고 잘 사는 게 중요해도 제 머릿속에 가족들과의 추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기억 속 우리 집은 가족끼리 휴가는커녕 외식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가족 중 누구 생일이 돌아와도 어머니께서 미역국 한 그릇 딱 끓여주시면 끝이었어요. 최소한의 먹고 입는 걸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은 다 사치라고 생각하셨죠. 저도 어릴 땐 몰랐는데 학교에 들어가 보니 다른 친구들은 생일날 선물도 받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친구들을 불러 생일 파티까지 해주는 집도 있었고요. 전 워낙 부모님께서 돈 쓰는 것에 예민하시다는 걸 진작부터 알아서 아예 기대도 안 했습니다. 생일날 용돈이라도 주면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동생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동생 생일이 다가오자 남동생이 부모님에게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은 롯데리아에서 파티도 하고 집에 초대도 하는데 왜 난 안 해주는데? 나도 생일 파티 하고 싶어. 집에 애들 초대 좀 해줘. 부모님께 떼쓰는 동생을 보면서 전 저래봐야 소용없을 텐데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평소 치킨 한 마리 시켜달라고 해도 30분 설교를 듣고 결국은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생일 파티라니요.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생일이 뭐 별거라고 친구들까지 집에 부르고 파티를 해.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파티니 뭐니 하고 싶으면 네 돈 벌어서 네가 해. 내가 초등학생인데 이 나이에 어딜 가서 돈을 벌어. 그냥 파티 좀 해줘. 딱 한 번만. 그냥 집에서 피자랑 치킨 좀 시켜주면 되잖아. 얼씨구, 이게 나가서 돈을 안 벌어봐서 돈이 귀한 줄 모르지. 피자랑 치킨이 한두 푼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학교나 가. 이씨, 매일 그놈의 돈 번다고 자식이라고 신경도 안 쓰면서 그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이놈의 가난한 집구석 지긋지긋해. 뭐야? 이 자식이 말하는 꼬라지 봐. 이게 아직 어리다고 봐줬더니만 네가 너 혼자 큰 줄 알지? 남동생은 저보다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애였어요. 당시에 사춘기가 왔는지 남동생은 부모님이 뭐든 안 된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보였습니다. 전 그런 남동생이 안쓰러워서 생일날 제가 모아놓은 돈 중에 일부를 용돈으로 줬어요. 이거 가지고 롯데리아 가서 친구들이랑 파티해. 부족하면 말하고 누나가 더 줄 테니까. 남동생은 돈을 받자마자 뛸 듯이 좋아했어요. 저한테 누나밖에 없다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전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기쁘기도 했지만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을 위해 쓰면 더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전 부모님께 혼이 났어요. 동생에게 제가 돈을 준 걸 알게 되신 겁니다. 네가 번 돈을 왜 네 동생을 줘? 어린 놈이 그 큰 돈을 그냥 받았으니 누나가 동생한테 돈 주는 걸 당연한 줄 알 거 아니야. 다음부턴 절대 네 동생한테 돈 함부로 주지 마. 알았어? 그래, 네 엄마 아빠 가족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그렇게 보고도 몰라? 너도 우리처럼 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건 네가 챙겨야지. 그제야 우리 부모님이 다른 부모님과는 좀 다르고 남다르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들이 부모 형제를 건사하느라 고생 많이 해서 그런지 저와 남동생은 당신들처럼 살길 바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만 생각하고 똑부러지게 잘 살길 바라셨어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고 악착같이 사신 덕분에 부모님은 서울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양가 부모님을 다 건사하시면서도 말이죠. 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파트에 이사를 들어가는 날 부모님 두 분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하지만 눈물도 잠시 곧바로 저와 남동생에게 부모님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봐라, 먹을 거 안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꾹 참아가면서 사니까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떡하니 사잖아. 너희도 쓸데없이 매일 뭐 사달라 외식하고 싶다 조르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20살 딱 되면 집 나가서 살 생각해. 20살이면 고작 대학생인데 집에서 어떻게 나가요? 네 머리로 대학은 무슨 대학? 괜히 말도 안 되는 대학 들어가서 대학 등록금에 돈 쓰지 말고 일찍이 기술 배워서 돈이나 벌어. 이제 중학교도 안 간 자식한테 대학도 가지 말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요?
어딨긴 어딨어. 여기 있지. 그리고 20살에 왜 집을 못 나가? 지금부터 일해서 벌면 월세 보증금 정도는 무조건 모아서 나갈 수 있지. 부모님은 언제나 저와 남동생을 독립적으로 키웠어요. 물론 저도 그런 부모님이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고 불투명한 미래가 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전 그런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독하다, 구두쇠다 말들이 많았지만 전 언제나 열심히 사는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부모님의 사고방식을 물려받아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덕분에 전 결혼도 모두 제 힘으로 했고요. 제가 남들만큼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모아둔 돈은 꽤 많았거든요. 부모님에게 배운 대로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며 살다 보니 남편을 만난 게 30이 넘어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와서 가까워지게 됐고요. 부모님 말씀대로 공부 머리가 없으면 일찍이 기술을 배워 돈이라 벌라고 해서 전 대학에 진학 안 하고 바로 미용실에 취직해서 미술 기술을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결혼 전에 제 가게를 갖게 됐어요. 물론 대출에 월세를 내느라 정신없지만 그래도 결혼한 이후엔 날로 단골도 늘고 매출도 점점 좋아져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전 조금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시부모님도 좋으시고요. 친정 부모님은 조금 더 돈 있고 여유 있는 집에 시집가길 바라셨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모님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제가 좀 남들이 보기에 궁상맞은 게 있어요. 아무래도 평생 절약이 몸에 밴 상태로 살아서 그런지 남들보다 유난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아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난 남자친구와 사귈 때 일입니다. 저도 부모님이 외식하길 꺼리시고 매번 집에서만 밥을 먹는 게 불만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저도 제가 성인이 돼서 혼자 살아보니 외식하는 돈이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제 돈이 아니라 친구 돈이나 남자친구 돈이라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전 남자친구가 생기면 밖에서 데이트를 안 하고 거의 제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집에서 마셨어요. 밖에서 쓰는 돈이 아까워서요. 남자친구나 친구들도 처음엔 그런저런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만 하진 않더군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외식도 안 좋아하지만 특히나 영화관을 가는 걸 더 싫어했거든요. 그냥 앉아서 큰 대형 화면으로 나오는 영화나 보는 건데 왜 굳이 비싼 티켓을 사서 보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영화관을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팝콘도 사고 콜라도 사야 되는데 그 가격이 슈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니까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최신작은 무조건 극장 가서 봐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안 돼서 굳이 영화관에 뭐하러 가냐고 나중에 다 TV에서 해줄 테니 그때 보자고 했죠. 텔레비전에서 해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보면 느낌이 다르잖아. 난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돈 하나도 안 아깝더라. 내가 쏠 테니까 그냥 같이 가.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그 남자친구를 만날 땐 할 수 없이 영화관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팝콘 값이 아까워서 그냥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집에서 전자레인지에 팝콘을 튀겨 봉지에 넣어갔죠. 커피도 미리 집에서 보온병에 담아가고요. 전 나름 뿌듯해서 남자친구에게 자랑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더니 미간을 확 구기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 워낙 알뜰하고 절약하는 거 다 알고 만났는데 이건 정말 못 봐주겠다. 사람이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한 번 나와서 영화 보는 거 이렇게 궁상을 떨어야겠어? 나 도저히 쪽팔려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헤어져. 그래도 꽤 오래 만난 남자친구였는데 그렇게까지 절 창피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많이 무안하더라고요. 그런 일로 남자친구와 정말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단호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전 충격을 받아서 몇 달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더 힘들었던 건 친한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서러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 너무 궁상맞게 굴어서 걱정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 워낙 절약하시면서 산 거 아는데 너까지 다른 사람한테 그럴 필요 없지 않나? 나 같아도 매일 여자친구가 그러면 좀 지칠 것 같다. 그래, 우리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맨날 우리 만날 때마다 명품 가방이라도 들고 나오면 사치스럽다고 하고 식당 갈 때마다 여긴 너무 비싸다. 이런 거 집에서 먹으면 반도 안 한다고 하면서 눈치 보이고 불편했어. 친구들은 안 그래도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든 저에게 본인들이 불만이었던 것까지 쏟아내더라고요. 난 힘들어서 너희들한테 위로받으려고 한 얘긴데 오늘 같은 날 꼭 그런 소리를 해야겠어? 너희 친구 맞아? 친구들 앞에선 자존심이 상해서 난리를 쳤지만 사실 제가 그 정도였나 반성하는 계기가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지질이 궁상으로 저나 남동생에게 아끼라고 절약하라고 잔소리를 하던 게 그렇게 싫었는데 저마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게 스스로 너무 싫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때 이후로 저도 충격을 받아서 제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건 많이 나아졌지만 제 몸에 밴 습관은 잘 안 바뀌었어요. 그런 절 온전히 받아준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들이 다들 질려하는 궁상맞은 모습까지 이해해줬고요. 알고 보니 남편도 유난하다며 좀 유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본인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닮았답니다. 싫어서 고치려고 해도 핏줄인지라 잘 안 고쳐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돼요.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과 반대로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에요. 두 분 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직장 생활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 모든 게 다 평범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교육에 관한 일이라면 수준에 맞지 않는데도 무리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그게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형편이 안 되는데도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교육 위에 빚을 내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남편은 영 공부에 뜻이 없어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그나마 남편 밑에 시동생이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시동생은 없는 살림에 고액 과외에 학원까지 다니며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냈답니다. 그 빚은 얼마 전까지 시부모님께서 갚으셨대요. 덕분에 시부모님은 칠순이 다 된 연세에도 일을 하셨고 집도 서울 외곽으로 이사하셨고요. 그런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남편은 답답해서도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해요. 전 그런 남편이 대견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남편도 저와는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저나 저희 친정 부모님을 더 대단하게 생각해요. 평소 저처럼 알뜰하고 똑 부러지는 여자가 이상형이었답니다. 남편은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지질이 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제가 관리비를 절약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에게 알뜰하다고 칭찬을 해줬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산 덕분에 우리가 결혼할 때 이렇게 좋은 집 대출 하나도 없이 산 거잖아. 난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남편은 빈말이라도 항상 저에게 대단하다, 존경한다고 해줬어요. 전 빈말이라도 남편이 해주는 말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사람이다 보니 전 남편이 버는 돈이 저보다 적고 시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도 결혼 생활에 100% 만족했어요. 지금이야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둘이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부부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부부 둘이서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에겐 시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식 때만 잠깐 한국에 왔다가 금방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거든요. 시동생은 대학 때 유학 가서 쭉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 시동생이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롭다면서 가족들이 있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동생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가족들과 일절 상의하지 않아서 가족들도 좀 놀랐거든요. 그럴 만한 게 유학 간 이후 한국에 가족들에겐 관심도 별로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고 들어와선 결혼하겠다고 웬 여자까지 데리고 왔거든요.
더군다나 10년 넘게 외국에 있었던 사람이 한국에 사는 한국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둘이 나이 차이도 꽤 나 보이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이 특히 많이 놀라셨죠. 시동생이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긴 하지만 그 외엔 내세울 만한 게 없었거든요. 인물도 영 별로고 이미 홍기도 꽉 찬 노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은 너무 어리고 예쁜 아가씨가 시동생과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게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야 홍기가 꽉 찼지만 아가씨는 아직 애때 보이는 게 대학생 같은데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 오빠랑 꼭 결혼할 거예요. 둘이 언뜻 보기에도 10살은 넘게 차이가 나 보이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가족들 모두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괜한 철없는 마음에 홀라당 넘어가 결혼하기엔 시동생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걱정됐는지 식사하는 내내 시동생과 여자친구에게 질문을 끊이지 않고 했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연애는 얼마나 했는지, 지금까지 10년 넘게 미국에만 있던 사람이 왜 굳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건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이 기가 막혔어요. 글쎄 두 사람은 게임에서 만났대요. 시동생은 미국에서,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각자 게임을 하다가 채팅에서 가까워져서 사귀게 됐답니다. 그 이후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통화만 하고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몇 개월 전에 시동생이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둘이 처음으로 얼굴 보고 만났대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그러곤 반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은 한 사람은 미국에, 한 사람은 한국에 있는 상태로 게임만 하고 연락만 주고받다가 얼굴 달랑 한번 보고 좋아서 만나지 고작 반년 만에 결혼하겠다는 거야? 저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른들께서 이해하실 리가 없었죠. 아버지, 어머니 당연히 이해 안 되겠지만 우린 서로가 서로한테 운명이라고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나고 미국에 들어가서 내내 수진이 생각만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시동생은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 있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도 시동생과 여잔 서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당황해서 말씀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미간을 잔뜩 구긴 채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저기요, 수진 씨. 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회사도 좋은 회사 다니니까 능력도 있고 집에 재산도 좀 있나 보다라고 기대했나 본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집 능력도 안 되는데 제가 공부 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등골 휘게 뒷바라지 한 거거든요.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시동생 여자친구가 시동생의 조건만 보고 인생 한번 펴볼까 싶은 마음으로 호구를 잡은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한 게 시동생이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순진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흥분해서 버럭 화를 냈어요.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수진이 이화여대 다니고 부모님도 외국에서 사업하셔. 절대 내 조건만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라고. 시동생이 억울하다는 듯 울부짖으니 순간 시댁엔 정적이 흘렀어요. 저랑 오빠가 나이 차이도 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돼서 걱정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 그렇게 생각 없는 애 아니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유복하다며 유복한 집에서 곱게 자란 애라 남자 집안이니 직업이니 상관없어요. 예비 동선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말투에서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선 처음 봤는데도 저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같아 보였어요. 동서의 당당함에 오히려 더 당황하신 시부모님이 말까지 다 더듬으셨습니다. 미국에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뭘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구체적인 생각은 있는 거야? 제 학벌에 제 경력에 한국에서 취직 하나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금 당장 결혼한다고 해도 우리가 월세 보증금이나 구해줄 형편이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사실 시부모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돈이었습니다. 젊은 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무리하신 탓에 있는 집도 다 날리고 서울 외곽에서 사시면서 지금도 저와 남편이 드리는 생활비랑 본인들이 조금씩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미국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부담되시나 보더라고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돈 걱정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셨어요. 제가 결혼한다고 하면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해주실 테니까 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돼요. 예비동선 참 해맑았습니다. 본인 부모가 말만 하면 다 해줄 테니 돈 걱정은 걱정하지 말라네요. 가만히 동서의 얘기를 듣고 보니 철이 없고 해맑을 만한 게 사람이 참 물색 없이 컸나 보더라고요. 당신 나이가 25이라는데 그때까지도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답니다.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먹는데도 부모님이 다 생활비 주셔서 큰 걱정 없이 자랐어요. 그래도 공부해서 대학까지 나왔는데 집에서 놀고 먹으면 아깝지 않아? 에이,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원래 대학도 가기 싫었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시집도 못 간다고 하셔서 억지로 간 거예요. 사실은 제 꿈이 현모양처거든요. 부모님이 매일 일하시느라 저 혼자 집에 있어서 전 결혼하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될 거라고 어릴 때부터 매일 말하고 다녔어요. 동서 꿈이 현모양처랍니다. 그래서 시동생처럼 자상하고 취미가 잘 맞는 남편 만나 평생 내조하며 살고 싶었대요. 그제야 동서를 봤는데 동서가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동서가 입고 걸친 옷이나 가방이 모두 다 명품이었습니다. 젊은 여대생이 입고 들기에 꽤 고가의 제품들이었어요. 남편 말처럼 남자 재산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나 저나 남편도 슬슬 둘 사이가 납득이 되는 분위기가 되자 시동생과 여자친구는 서로 취미도 너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다고 결혼하면 잘 살 테니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시동생은 결혼했어요. 동서 말대로 동선의 친정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구해줘서 시동생은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결혼하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어 보여서 걱정하긴 했는데 그래도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저희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결혼한 시동생이 걱정된다면서 한참 동안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이 미국에서 들어온 지 한참인데 아직도 취직을 안 하고 집에 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시동생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결혼하기도 했고 아직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실 만한 게 최근에 시동생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대요. 지금까지 한국 들어와서 네 동선에 친정에서 준 생활비 가지고 둘이 생활했나 본데 그게 떨어졌는지 어쩐 건지 이제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더라. 아우 내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답답해 죽겠어. 아니, 서방님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께 손을 벌려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시부모님도 저나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계신데 그 와중에 시동생까지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린다고 하니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하루라도 빨리 취직부터 하라고 잔소리하긴 했는데 둘이 도대체 뭐라고 사는지 애가 영 일할 생각을 안 해. 며느리라는 애는 전화해도 통 받지도 않고 이게 다 나랑 네 시아버지가 새끼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지 뭐. 아이고 내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까지 괜히 힘들게 했다. 시어머니는 말할 데가 없어서 그냥 한 얘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전 걱정됐어요. 전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했습니다. 서방님이랑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고요. 제 얘기에 놀란 남편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시동생과 동선의 집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 학벌에 그 나이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몇 달째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지 알아야겠다고요. 남편과 전 곧장 시동생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시동생네 집에 갔다가 경악할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결혼식 이후 시동생과 동선의 집에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글쎄 집안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좋은 집이 꼭 돼지우리 같았습니다.
저나 남편은 양가의 일절 도움 없이 먹을 거 못 먹고 아낄 거 아껴가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를 간신히 샀어요. 그런데 동선 친정 부모님께서 사주신 40평대 아파트를 몇 달 사이에 아주 쓰레기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결혼하고 몇 개월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는지 집안 꼴은 엉망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밥도 안 해 먹는 건지 주방엔 배달 음식 용기와 봉투가 그대로 어질러져 있었고 백화점 쇼핑백 봉투와 상자들이 집안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도무지 걸어서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집안에 간신히 들어간 저와 남편은 동서와 시동생의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방 하나를 아예 게임방으로 만들어놨는데 둘 다 거기서 몇 시간을 게임을 하는 건지 종일 그 안에만 있나 보더라고요.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설마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 꼴을 하고 산 거야? 저와 남편은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질 못했습니다. 둘 다 몰골이 패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순간 동서와 시동생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전 코웃음이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동서,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신혼이라도 그렇지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야? 둘 다 집에 있으면서 청소는 하고 살아야지. 어려도 한참 어린 동서에게 저도 꼰대처럼 싫은 소리를 하긴 싫었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어요. 둘이 취미가 잘 맞아서 좋다고 그러더니만 둘이 몇 개월 동안 내내 게임만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본인들 꼬라지는 생각도 안 하고 저와 남편이 다짜고짜 여기까지 온 게 기분이 나쁜지 시동생과 동서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든 무슨 상관이라고. 형이랑 형수가 연락도 없이 멋대로 들이닥쳐서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네 멋대로 살고 싶으면 네 인생을 책임지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부모님께 손까지 벌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남편은 시동생이 한심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있던 동서가 나서더라고요. 아주버님, 자식이 힘들면 부모한테 손도 벌릴 수 있지 뭘 그러세요? 저희 친정에서 계속 도와주시다가 부모님이 좀 화가 나서 몇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금방 다시 생활비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조금 도와달라고 했다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오신 거예요? 동서는 보면 볼수록 생각이 참 없었어요. 아무리 스스로 돈 벌고 살아본 적이 없어도 그렇지 부모에게 아직도 돈을 받아 쓰는 거에 대해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가 봐요. 문제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는 나이도 어리죠. 30대 중반이 넘은 시동생까지 집에서 빈둥거리며 게임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동선의 친정 부모님도 외국에만 계시다가 얼마 전 한국에 들어오신 김에 동선의 집에 왔었는데 이 꼴을 보고 놀라 화를 내셨대요. 그래서 더는 돈을 안 주겠다고 하신 거랍니다. 이 지경이 됐으면 둘 다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재수 씨네 집안 사정엔 나도 관심 없고요. 우리 부모님은 두 분 사시기도 바빠서 도와줄 형편은 안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면 둘이 알아서 해요. 괜히 안 그래도 힘드신 우리 부모님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남편은 본인 할 말만 하고 바로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 집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때 동서도 우리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시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힘드시니까 이 늦은 시간에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구나. 시부모님 드리는 생활비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생색 오지네. 하긴 그 정도 배포밖에 안 되니까 그 나이에 오래된 아파트 살면서 차도 한 대 없지. 순간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가 저와 남편에게 한 말이 맞나 싶어서요. 그런데 현실이었어요. 동서는 철딱서니만 없는 게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거 우리한테 한 말입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려고 했더니만 이거 어린 게 완전히 글러먹었네. 형이야말로 지금 우리 수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장 사과 안 해? 순간 분위기가 살벌해지길래 이러다가 크게 싸울 것 같아 제가 나서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러곤 그만 가자고 했어요. 나이 좀 처먹었다고 되게 어른 행세하네. 나이 먹어서 좋겠다, 좋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내가 정말 할 말 많은데 참고 딱 한마디만 할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러다가 부모님 평생 안 도와주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형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부모 도움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는 거지들이라 제 입장 이해할 리가 없죠. 우리 부모님은 내일이라면 벌벌 떠시는 분들이라 금방 다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 걱정 말고 두 분이라 잘 먹고 잘 사세요. 거지 주제에 누가 누구를 걱정해? 선을 넘는 동서의 행동에 화가 난 남편이 동서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전 후다닥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러곤 저도 밖으로 나왔죠.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동서와 시동생의 행동에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요.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일절 시동생과 동서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께 연락이 와서 동서와 시동생을 걱정하는 말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았죠. 물론 듣다 보면 저도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되는 일 투성이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랑 동서가 부부싸움을 하고 시동생이 집을 나와 시댁에 왔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둘째네만 보면 속이 뒤집힌다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 아들도 나이 헛먹고 철이 없어서 크네. 너처럼 야물딱지고 똑똑한 색시를 얻었으면 했는데 저렇게 둘 다 철이 없어서 매일 싸우고 징징거리니 큰일이다. 둘이 똑같은 게 아주 천생연분이에요. 다른 사람 말 일절 안 들으니까 어차피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서방님 받아주지 마세요. 그래봐야 어머님만 힘들어요. 매일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웠지만 저도 더는 동서와 시동생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 써봐야 저만 피곤하니까요. 그로부터 얼마 뒤 무슨 일인지 동서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동서는 시부모님께 고마운 일이 있어서 본인이 제대로 크게 한턱 쏠 테니 저와 남편도 오라고요. 저번엔 제가 친정 부모님하고 싸우고 예민해서 형님하고 아주버님한테 실수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크게 밥 살 테니까 와서 드시고 푸세요. 동선의 집에서 싸우고 온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동서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동선 본인이 실수했다고 인정하며 본인이 밥을 살 테니 나오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전 못 이기는 척 약속 장소에 나갔고요. 동서가 생각 없고 개념 없는 거야 진작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이제 다 가족이니 윗사람으로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동서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애초에 모르는 게 많아서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날 약속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동서가 밥을 사기로 했어도 다 같이 만나기로 했으면 같이 상의해서 약속 날짜, 시간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동선 자기 마음대로 평일 오후 5시로 식당 예약을 했더라고요. 저희 남편 퇴근 시간이 6시고 저는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 8시인데 말이죠. 아무래도 시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동서에게 따로 연락했죠. 시간이 아무래도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바꿀 수 있냐고요. 그러자 동서가 대뜸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요즘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고 있어서 무조건 저녁을 6시 전에 먹어야 돼서요. 그럼 우리 먼저 가서 먹고 있을 테니까 아주버님이랑 천천히 오세요. 순간 전 말문이 막혔어요. 전 시간을 바꿀 수 없는 무슨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서 본인이 다이어트 중이라 시간을 바꿀 수가 없다네요. 전 괜히 기분이 상해서 그럼 그냥 우린 빠질 테니 이번엔 시부모님이랑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서에게 밥을 얻어먹을 기분도 아니었으니까요. 형님, 제가 예약한 식당 엄청 유명한 한우 고깃집이에요. 이런 기회 많지 않으실 텐데 그냥 오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동선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꼭 오라고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약속 당일 저와 남편은 일이 끝나는 대로 불이 나게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도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갔어요. 사실 저나 남편이나 한우든 뭐든 동서와 시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서가 먼저 사과를 해왔는데 윗사람으로서 외면한다는 게 마음이 쓰이긴 쓰이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택시까지 타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식당에 도착한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또 안 해도 될 말을 하더라고요. 이래서 전 우리 자기가 취직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요. 그까지 회사 다녀봐야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저랑 놀아주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자기는 내가 평생 월급 줄 테니까 그냥 나랑 매일 집에서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게, 나도 그냥 매일 우리 자기랑 집에서 뒹굴뒹굴 놀기만 했으면 좋겠어. 바로 얼마 전까지 둘이 싸우고 시동생이 시댁으로 왔다더니만 어느새 또 화해를 했는지 여전히 둘 사이가 좋아졌더군요. 아무리 둘이 좋아도 사람이 일은 하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부모님들한테 도움만 받으면서 살 거야. 아들, 신호는 그만큼 즐겼으면 됐으니까 이제 그만 즐기고 얼른 일부터 찾아. 그래야 애도 낳지. 어머님, 그거 조금 도와주셨다고 벌써 손주 타령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몇인데 벌써 아기를 낳아요. 저 조금 더 놀다가 30 넘어서 낳을 거예요. 이제야 왜 시동생과 동서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지 알았습니다. 동서네 친정에서 돈이 끊기자 동서와 시동생이 둘이 매일같이 싸웠나 봐요. 그래서 시동생이 시댁까지 들어온 거고요. 그 꼴이 안 됐으니 결국은 시부모님이 시동생을 도와준 거였고요. 저와 남편은 답답해서 밥을 먹어도 체할 지경이었습니다. 동서나 시동생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났지만 시부모님도 답답했어요. 도대체 자식을 왜 저렇게 키우나 싶고요. 남편도 같은 자식인데 왜 항상 시동생에게만 저렇게 쩔쩔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세아가 네 나이가 30이면 내 아들 나이는 40이 훌쩍 넘는데 그때 자식을 어떻게 낳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낳아야지. 에이, 안 생기면 안 나오면 그만이죠 뭐. 전 그냥 우리 자기랑 둘이 돈이나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래요. 아무리 봐도 동서의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텅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제대로 취직도 안 하고 저러고 사는 게 다 동서 때문이었더군요. 동서가 본인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서 그걸 시동생과 흥청망청 쓰니 둘 다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였어요. 동서가 시동생이 일하러 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재수씨, 친정에서 더는 경제적으로 안 도와주신다고 했다면서요? 결국은 또 우리 부모님께 손 벌린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려고 이렇게 비싼 한우를 사요?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선 아무 생각 없이 또 해맑게 떠들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 그렇게 모진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집안일도 안 하고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다고 화가 나서 잠깐 그러신 건데 우리 자기가 친정 부모님 뵙고 앞으로 집안일도 착실히 하고 취직도 할 거라고 약속했더니 다시 생활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오늘 한우 쏘는 거예요. 이젠 보다 보니까 동서가 천진난만하게 마저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애써 한숨을 삼키며 저에게 얼른 밥이나 먹자고 하셨고요. 전 도무지 한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셨는지 시부모님이 자꾸만 저에게 괜찮냐고 어디 불편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큰애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와서 피곤한가 보다. 고기 별로면 다른 거라도 시켜줄까? 그래, 우리 큰며느리 매콤한 거 좋아하니까 게장이라도 좀 따로 시켜줘. 그때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만 챙기는 모습이 동서가 보기에 셈이 나고 빈정이 상했는지 괜히 가만히 있는 저에게 동서가 대뜸 시비를 걸더라고요. 형님이 하고 다니는 거 보고 내가 예상은 했는데 친정이 가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한우도 못 먹어봐서 그렇게 촌스럽게 굴죠. 동서네 집 부모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웠으면 저 모양일까요? 감정을 숨길 줄도 모르는 건 물론이고 더군다나 할 말 못할 말 일절 구분할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전 안 그래도 오고 싶지 않은 자리에 와서 기분도 좋지 않았는데 동서가 때마침 시비를 걸어주니 이때다 싶어 동서에게 한 소리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뭘 아느냐고 따져 물을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동서가 말도 안 되는 별소리를 다 해도 꾹 참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으신 것 같았어요. 너 둘째 너 내가 부모로서 해준 것도 없고 많이 부족해서 웬만해선 자식들 일에 안 끼어들고 봐주려고 했는데 손이 사람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잘난 부모 등에 업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제발 좀 네 손이 동서 좀 보고 배워.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시면서 동서에게 삿대질까지 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형님한테 배우긴 뭘 배워요? 태생부터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하고 저랑 같아요? 아버님, 아들이 누구 덕에 지금까지 놀고 먹고 하는데 지금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동서는 또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시아버지에게까지 버릇없이 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잠자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나섰어요. 너 정말 안 되겠다. 나도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큰며느리 재산이 얼만 줄 알아? 큰애 이름으로 된 건물만 자그마치 200억이야. 우리 큰며느린 그렇게 가진 게 많아도 이렇게 겸손한데 너네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한 번만 더 네 형님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둘면 내 아들하고 네가 살든 말든 며느리 취급도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요? 200억이라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200억짜리 건물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차도 없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동선 제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이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야, 진짜야. 우리 형수 저렇게 보여도 처가가 모텔 쪽으로 유명한 부자야. 내가 형수 믿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거지. 우리 부모님이 뭐가 있다고 내가 돈을 달라고 했겠어. 뭐야? 자긴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야 해?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막 결혼한 동서 앞에서 제가 티를 낼 일이 없으니 동선 몰랐겠지만 시댁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저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뻔하다 보니 시부모님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드리고 있고요. 친정 부모님은 쉬는 날 없이 열심히 모텔 청소 일까지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망해가던 모텔을 하나 싸게 인수한 게 대박이 났어요. 처음 인수했던 모텔이 몇 년 만에 20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게 자본이 돼서 강남에 모텔을 하나 둘 인수한 게 강남에 있는 웬만한 모텔이 다 저희 친정께 됐어요. 얼마 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저와 동생에게 모텔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그중 제가 물려받은 모텔 2개 건물만 200억이 넘었어요. 저도 그렇게 지독하던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살 줄 몰랐는데 저희 부모님도 대박이 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고슴도치 부모인지 다 저와 동생에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의 말에 동선 순간 당황해 금방이라도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어요. 그러더니 슬쩍 고개를 돌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헐, 대박. 형님 정말 몰랐어요. 어쩐지 형님한테선 알게 모르게 묘한 귀티가 흘렀다니까요. 가만 보니까 이 집 사람들이 여자복 하나는 있네요. 저나 형님이나 이렇게 있는 집 며느리들만 들어오고. 동선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했어요. 저더러 없는 티가 난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젠 귀티가 난다네요. 내가 동서랑 같은 수준으로 엮이는 거 나 기분 나쁜데? 사실 모텔이야 부모님 재산이고 난 아파트며 미용실이며 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얻은 거거든. 그리고 난 부모님 재산 자식이라고 넙죽 받을 생각 없어. 동서랑 같은 사람으로 엮지 마. 어머머, 우리 형님 대단하시다. 저 같으면 모텔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 텐데 자기 사업까지 하시고 존경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제 사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서는 저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90도로 인사하면서 형님 하고 따라다녀요. 거기다가 신기한 건 저더러 미용 기술을 가르쳐 달랍니다. 친정 부모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만 할 거냐고. 평생 그렇게 빈둥거릴 생각이면 절대 지원 안 해주신다고 선언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형님네 미용실에서 기술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형님한테 충성하고 잘할게요. 동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꾸만 미용실에 찾아와서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친정 부모님이 지원해 준다고 했다네요. 덕분에 저만 골치가 아프게 생겼어요. 전 됐다고 안 가르쳐 줄 거라고 매번 돌려보냈는데 동선 벌써 한 달째 미용실에 나옵니다. 청소라도 한다고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데 거슬려 죽겠어요. 사람이 참 눈치도 없고 물색이 없어요. 제가 요즘 동서 보면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 못 시키면 여러 사람한테 민폐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동서가 제가 가르친다고 변하긴 할까요? 저보다 인생 선배인 여러분께서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저의 인생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